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대에서 귀접을 경험한 후임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후방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후방 지역 광역시의 방어 여단에서 근무했죠. 제가 일병 때쯤 저희 여단 중 한 대대의 경비중대가 해체되었습니다. 해체 이유는 천마 미사일이 후방까지 보급되면서 기존의 승전포를 해체하며 경비중대도 같이 해체한 뒤 사단 직할의 방공소대가 경비를 서는 것으로 작전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체된 경비중대원들은 각각 다른 대대로 보내졌고 저희 부대에도 경비중대에 있었던 선임이 왔습니다. 해체가 예정됐던 부대다 보니 신병 보급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들 저보다 선임이어서 졸지에 선임만 늘어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경비중대가 지키던 곳은 어느 연구소로 산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의 포를 두고 대공 방어를 해서 한 번 올라가면 8시간 동안은 내려올 수 없었고 올라가는데도 1시간은 걸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이 길다 보니 4명이 올라가서 2명씩 교대로 근무를 섰고 나머지 2명이 쉴 수 있는 간이 막사가 초소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짧은 침상이 놓여 있어 딱 5명 정도 잘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TV도 없이 그저 침상과 관물대, 침구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 교대를 할 때는 부사수가 깨우러 내려오는데 이것도 귀찮다 보니 그냥 문을 두드리면 선잠을 자던 부사수가 일어나 사수를 깨워서 같이 교대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산포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산포 앞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무덤 2기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유독 작았다고 합니다. 이 일은 제 선임이 직접 겪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이 일병일 때 후임이던 이병이 겪었던 일이라고 하더군요. 평소처럼 12시에서 2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내려와 선잠을 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지났을까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병은 일어나려 했지만 가위에 눌렸는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무교대 때 꼼짝 못하고 있으면 분명 선임에게 혼날 것이라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가위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가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탁탁하고 더 크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위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기에 그 이병은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는 더욱 커져서 쾅쾅하고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선임은 깨지 않았고 가위는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병은 속으로 차라리 들어와서 그냥 깨우지라고 투덜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미친 듯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병은 과연 저것이 근무 교대를 위한 것인가 두려워져서 온 힘을 다해 가위에서 풀려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더니 누군가가 자신의 발목을 탁 잡더랍니다. 군대 침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화를 신고 자면 전투화 부분은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근무 교대가 잤다 보니 일일이 신었다 벗는 것이 귀찮아 그는 전투화를 신고서 자고 있었죠. 그때부터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도저히 발쪽을 내려다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어떻게든 가위를 풀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의 발을 잡은 손이 성큼성큼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슴에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조차 뜨지 못하고 계속 가위를 풀려고 하는데 그 손이 뺨을 어루만지더랍니다. 마치 애인마냥 부드럽게요.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는데 잠시 그러고 있자 가슴에서 느껴지던 무게감이 사라지더랍니다. 그 이병은 이제 끝난 건가 싶어서 눈을 떴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의 머리맡에는 피칠갑을 한 여자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는 똑같이 피칠갑을 하고 있던 아이가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대로 혼절했고 다음날 선임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봤던 귀신의 이야기를 하니 그 이후로는 산포 쪽으로는 근무 투입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이전에도
그런 병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보는 병사가 있고 아닌 병사가 있다 보니 그냥 초소는 유지하고 귀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 투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두기의 무덤은 아이와 엄마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무덤가 근처에는 홀령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하던데 이등병의 이야기는 귀접 같은 것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학교 괴담. 이날 우리 반은 나를 제외한 모두가 야자를 도망갔다. 그도 그럴 것이 기말고사가 수요일에 끝났고 이날은 비가 많이 왔기에 다들 그냥 집에 가고 싶어 했다. 현재 인원은 당연히 나 한 명. 나는 심심했다. 솔직히 혼자 있으니 공부가 잘 안 되었다. 아마도 나 혼자서 공부를 한다는 외로움의 탓일 것이다. 심심했던 나는 쉬는 시간에 다른 반 친구와 함께 학교의 이곳저곳을 탐방했다. 그러던 중 발견한 우리 학교의 거의 제일 구석에 존재하는 정보실은 보기만 해도 음산하다. 참고로 정보실은 구정보실과 새로 지어진 정보실이 존재한다. 그런데 낡은 정보실의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이 있었다. 나와 친구는 이것이 에어컨 조절기의 비침을 눈치챘다. 저 에어컨은 최소 월요일 아침까지는 작동될 것으로 엄청난 전기 낭비이다. 나와 친구는 얼른 교무실로 달려가서 이것을 선생님께 알려서 에어컨을 멈추게 하려 했다. 하지만 교무실의 선생님께서는 이미 정보실 선생님이 퇴근하셔서 열쇠가 없다고 하신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교실로 돌아갔고 돌아가는 길에 한 번 더 낡은 정보실을 살피러 갔다. 그런데 정보실의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리는 분명히 불은 켜지 않았다. 교무실에 갔다 온 그 짧은 순간에 대체 누가 이 구석에 존재하는 낡은 정보실에 온단 말인가? 무엇보다 불을 밝히는 스위치는 복도의 끝에 존재하여 무조건 끝까지 가야 켤 수 있다. 갑자기 오싹해진 우리는 서둘러서 교실로 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 순간에 쿵 하는 미친 듯이 요란한 소리가 정보실 복도 전체를 강타했다. 소리는 분명히 낡은 정보실의 안에서 들려왔다. 순간 패닉에 빠진 우리는 5초 정도 서로를 마주보고 몸을 굳혔다. 친구가 얼른 창문을 통해 정보실의 내부를 살폈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으며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뭔가 무서워진 우리는 미친 듯이 교실로 뛰어 올라갔고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야자를 마쳤다. 대단히 섬뜩하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지만 우리는 꽤 무서웠다는 건 사실이다. 세 번째 이야기, 헛것. 유년기에 저는 헛것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몸이 약해 잔병에 자주 걸리기도 했고 코피도 자주 흘렸죠. 기가 약하니 헛것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열이 나서 누워있던 날 방창문으로 흐릿한 형체가 미끄러지듯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엄마, 누가 스케이트 타고 지나갔어라고 말해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창 밖은 사람이 지나갈 곳이 없었거든요. 심하진 않았지만 종종 방을 돌아다닐 때 벽에서 팔이나 다리가 튀어나와서 저를 가로막아 깜짝 놀라고는 했습니다.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없었고 당시엔 너무 어려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였지 하고서는 금세 잊어먹고 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 말씀드려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당시 저희 집은 조부모님들을 모셨습니다. 증조할머니, 조부모님, 부모님, 누나와 나 이렇게 7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저와 누나는 A방을 사용했고 부모님은 B방을 사용했습니다. 방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거실부터 B방, A방과 부엌까지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부엌과 A방을 통하는 문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 쪽에서 걸쇠로 걸어 놓았습니다. 부엌 밑에는 들어 올리는 문이 있습니다. 지하실로 통하는 입구였는데 장판으로 가려놓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D방, 증조할머니가 지내시는 방이었고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이때쯤에는 벽에서 나오는 게 팔을 넘어서 반신이 거의 나오곤 했습니다. 상체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하반신이 나오거나 혹은 좌측이든 우측이든 반신이 나오곤 했는데 역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지요. 그래서 그것들 또한 저를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빨간 반바지를 입고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비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배고프다고 칭얼대며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방에 가셨는가 싶어서 부모님 방에서 저희 방으로 거치는 문을 열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통하는 문은 역시 안쪽에서 잠겨 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어머니께서 감쪽같이 사라지신 겁니다. 어머니가 장난치시나 싶었던 어린 마음에 장롱을 열어서 옷을 뒤적여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침대 밑을 보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뒤에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면서 말씀하셨는데 검은 반바지를 입고 계시더군요. 엄마 어디 있었어? 라고 묻자 엄마 씻고 있었지. 언제 왔니? 라고 엄마가 답하기에 저는 말했습니다. 아까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는 거 봤는데 어떻게 화장실로 갔어? 그랬더니 어머니께선 놀라시며 방을 여기저기 살펴보셨습니다. 아마 도둑이나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신 거죠. 구석구석 뒤져봐도 누구 하나 나타나지는 않았고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진짜 누굴 봤다고? 아까 엄마 거실에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잖아.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아까부터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어. 어머니께서 하얗게 질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작 아무런 생각이 없었죠. 귀신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하는 나이였기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원래부터 헛것을 봐왔기 때문에 대수롭잖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차 누구를 본 거냐고 여쭈셔서 그간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족회의가 열렸죠. 그리고는 저는 한동안 부적을 태운 물과 보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유년기에 헛것을 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들은 얘기인데 가족회의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헛것을 본 것 때문이기도 한데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다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계시고 저는 옆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탁발스님께서 시주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쌀을 가지러 간 사이 스님이 저를 유심히 보시더군요. 어머니가 돌아오시자 스님이 말씀하시길 쌀은 됐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들을 절로 보내보시겠어요? 어머니는 황당해서 손사래를 치며 그럴 생각 없다고 노발대발 하셨고 스님이 문을 나서기 직전 그럼 교회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닮은 헛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제가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스님은 저를 절로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침대 밑은 못 봤었지만 혹시 그 밑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살던 집은 마당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드신 조그마한 연못이 있고 나무도 여러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집 구조에 독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옆에 장판으로 가려놓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그것입니다. 제 고모님이 당시에 미대를 다니고 있어서 소묘한 수병 석고상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전부 지하실에 보관해 놓으셨습니다. 집의 시원한 기운과 지하의 습기, 곰팡내와 어둑어둑한 조명을 합쳐 지하실에 있던 석고상들은 얼핏 보면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하얀 석고상에 먼지가 내려앉아 누렇게 뜬 것이 사람 피부색과 비슷해서 으스스했는지도 모릅니다. 마당에서 놀다가 베란다 밑으로 나 있는 조그만 창문으로 지하를 볼 때면 더욱 오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싹한 것은 증조할머니 방에 걸려있던 고모님께서 그린 커다란 무당도였습니다. 귀기 넘치는 보라색 배경에 칼과 방울을 들고 구슬하는 무당의 그림을 전신 사이즈로 그려놨었는데 마땅히 걸 곳이 없어서 증조할머니 방에 걸어놓았던 것입니다. 증조할머니 방에는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노는 걸 즐겼던 저희 남매는 이따금 올라가서 전구 하나만 켜놓고 종일 놀고는 했습니다. 증조할머니께서는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보통 그렇듯이 했던 말을 또 하고 그걸 반복을 하셨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잊은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특히나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셨는데 저희 남매가 다락에서 놀다가 금방 나와서 문이 열려 있을 때면 다락방 쪽을 보시며 저리 가라고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저는 저희를 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할머니 저희 나왔어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다락 쪽에만 시선을 놓고 같은 행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다락방 문을 닫아드리면 그제서야 그만하시곤 했죠. 어른들께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때부터 다락 출입을 금지하셨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자세한 이야기는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어머니께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증조할머님께 식사를 챙겨 드리러 가실 때마다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기 넘치는 무당 그림 때문도 아니고 다락을 보고 하시는 행동 때문도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들어가실 때면 여보시오. 누구요? 여기 있네 오셨어. 라고 하셨답니다. 치매를 앓는 할머니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신 어머니께서는 할머님, 저 이 집 며느리예요. 라고 답하셨고 할머니께서는 호통을 치듯 너 말고 그 왜 뒤에서 멀뚱멀뚱 서 있고 그래. 한 번씩 이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소름이 돋아나며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조할머니의 시선은 어머니를 넘어서 어머니의 뒤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중이면 종종 증조할머니께서 놓으시오. 아직 멀었잖여. 하는 말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증조할머니의 이야기에서 기가 차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긴 했지만 꽤 오랫동안 정정하게 장수하셨고 덕분에 식사도 꽤 오래 챙겨드렸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식사를 챙겨드리러 갈 때 할머니께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보다는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뒤를 쳐다보며 고엄치듯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말씀이 네 뒤에 있는 사람에서 사람들로 대상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오싹한 기억을 떠올리시며 어머니는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지하철 괴담. 저는 마곡역에서 까치산 방면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고 있었고요. 제 앞자리에는 웬 머리 긴 여자가 분홍색 범퍼 케이스를 씌운 아이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그저 평범했죠. 평소 지나쳐왔던 평범한 저녁의 지하철 풍경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겨우 발산역을 조금 지났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갑자기 답답해지며 여기선 못 있겠다. 무조건 옆칸으로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만약 제가 겪은 사건이 제가 서서 자면서 꾼 꿈이라면 아마 이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답답했던 저는 무조건 옆칸으로 가야 한다는 본능에 의지해서 옆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칸과 칸을 연결하는 문 사이 공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기댄 채로 서 계셨습니다. 왜 이런 곳에 할머니가 계실까 싶었지만 그냥 살짝 옆으로 비켜 지나갔죠. 다행히 옆칸에 들어서자 그때까지 느껴지던 갑갑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을 놓고 편히 서 있는데 무언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데 시선이 향했던 곳에 아까 그 할머니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객차의 양 가장자리에 있는 팔걸이가 달린 자리였죠. 분명히 제가 칸을 이동할 때만 해도 문과 문 사이에 있었고 제가 이동한 후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며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입만 뻐끔거리시는 듯했지만 머릿속으로 그 할머니의 말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너무 놀랐던 저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는 빈 자리였고 주위 사람들은 서 있는 채로 갑자기 비명을 지른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군요. 지하철역을 확인하니 이제 막 발산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정거장을 겨우 지나갈 동안의 시간에 그 일들을 겪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 일은
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선 제 앞에 앉아있던 아이폰을 들고 있던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중년의 아저씨가 앉아 계셨죠. 발산에서만 해도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합정역에서 내리고 아저씨가 그 자리에 앉았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로 지하철 옆칸으로 이동했거나요. 두 번째로는 할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웅얼거리듯 들렸던 할머니의 한마디. 그 할머니는 제게 나 봤지?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갔지만 저에게는 정말 무섭고 생생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머리카락. 우리 언니는 머리가 긴 편이었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빠지니까 머리를 잘랐어. 바스트 포인트라고 가슴 중앙쯤 오는 부분까지 잘랐거든. 한 20cm 정도 잘랐으려나. 근데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게 좀 아깝더래. 기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받아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기부하려면 염색이나 파마는 일절하지 않은 자연머리여야 한다더라고. 그래서 기부는 못하고 나중에 버려야겠다 하고 그냥 신문지에 싸서 장롱에 넣어놨어. 머리를 잘라도 머리카락은 계속 빠졌어. 나랑 언니랑은 다른 방을 썼는데 언니는 청소를 자주 하지 않는 편이라서 언니 방에는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있었어. 가끔 엄마가 찾아오시면 청소하라고 야단이었는데 그래도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다행이었지. 그래서 내가 작은 쓰레기통을 하나 사줬어. 청소기는 일주일에 한 번 돌리더라도 머리카락은 주워서 좀 넣어놓으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머리카락 때문에 엄마한테 야단 맞는 일이 좀 줄었어. 근데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길래 뭐지 싶어서 몰래 열어봤는데 그 작은 쓰레기통에 머리카락이 한가득인 거야. 진짜 소름이 돋아서 언니한테 막 뭐라고 했거든. 쓰레기통이 분홍색인데 그 안이 다 머리카락으로 차서 분홍색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어. 내가 좀 자주자주 치우라고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듣더라. 근데 그저께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는 쓰레기통을 마당에 던져버리는 거야. 무슨 일이냐고 그랬는데도 말을 안 하고 있더니 미친 사람처럼 자기 머리를 마구 뜯어댔어. 그러고 장롱에 있던 머리 뭉텅이를 꺼내서 뜯은 머리랑 같이 마당에 뿌려댔어. 내가 왜 그러냐고 말렸는데도 머리를 막 뜯어서 머리에 피도 났어. 그리고 나한테 내 방에서 자면 안 되겠냐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그랬어. 생전 그런 적 없던 언니가 미친년처럼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지. 그날 하루 동안 언니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마당만 보고 있다가 저녁쯤 돼서 밖이 어두워지니까 내 방으로 달려가서는 벽 쪽에 찰싹 붙어서 누워 있었어. 나도 언니 옆에 누워서 같이 이불 덮고 누워 있었어. 누워 있다가 졸려서 눈이 감길 때쯤에 언니가 말을 거는 거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 자기가 꿈속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 쪽을 보고 있더래. 다른 데를 보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거기만 쭉 보고 있는데 시야 왼쪽에서 뭔가 아른거렸대. 눈만 돌려서 그쪽을 봤는데 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는 사람이 앉아있더래. 머리에 모공이 엄청 많이 보였대. 차를게 바늘로 수백 수천 번 찔러 놓은 것처럼 구멍이 나 있던 거야. 언니가 소름이 우수수 돋아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언니 쓰레기통에서 머리카락을 꺼내서 입에 넣고 있는 거야. 계속 머리카락을 집어서 무작정 입에 밀어넣고 있었대. 쓰레기통은 막 덜컹거리는데 자기 손을 씹을 것 마냥 머리카락을 억척스럽게 먹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감기지도 않았대. 그러다 그 사람이 미친 듯이 먹다 갑자기 딱 멈추고는 고개를 돌렸는데 입안에는 머리카락이 가득 차 있고 눈알에도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나 있었대. 언니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 입에 뭔가 가득 찬 것 같아서 손으로 뽑으니까 머리카락인 거야. 머리카락 뭉치가 빼도 빼도 계속 나와서 숨이 막혀서 기절했대. 그리고 깨보니까 아침이었던 거야. 그래서 쓰레기통도 버리고 머리 뭉치도 버리고 막 난리를 친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소름 끼치고 막 머리가 간지러웠어. 언니는 울고 난리도 아니어서 우리 둘이 껴안고 같이 잤거든. 근데 자다가 나도 꿈을 꾼 거야. 내가 현관에 서서 마당을 내다보고 있는데
마당에 어떤 사람이 기어다니는 거야. 팔다리가 엄청 길고 삐쩍 말랐는데 언니가 말한 사람이랑은 좀 달랐어. 머리에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나 있었거든. 머리 전체에 2, 3cm 정도 되는 머리카락이 전부 덮여져 있었어. 고슴도치 같기도 하고 여튼 진짜 징그러웠어. 근데 마당을 막 기어다니면서 중간중간 멈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모습은 못 봤지만 뭘 하는지 알 것 같더라. 그렇게 한참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깼거든. 깨고 나서 언니랑 집대 청소를 했어. 언니도 이제 자주자주 청소하겠다고 했고 어쨌든 잘된 일인 것 같아. 6번째 이야기, 주유소 괴담. 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주유소. 휴가철에는 제법 손님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추울 때에는 며칠 동안 사람을 구경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다고 마냥 놀리기에도 뭐해서 겨울이면 가끔씩 내려와서 혼자 가게를 봐주곤 했다. 특별히 할 일도 없어서 TV를 틀어놓고 꾸벅꾸벅 졸던 중에 주유소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주유기 쪽이 아닌 멀찍한 곳에 차를 세우는 것을 보니 기름을 넣으려는 것은 아닌 듯 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던 그때 긴 코트를 입은 여자가 홀로 차에서 내렸다. 나를 본 그녀는 내게 다가오더니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쁘장한 여자가 부탁하니 도와주고 싶은 의욕이 치솟았다. 무슨 일이시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차를 돌아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실은 제가 혼자 친척 집에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는지 빙빙 돌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내비게이션도 없는 데다 휴대폰도 안 터지네요.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고 싶어서요. 이 아가씨는 길을 잃고 여기까지 흘러온 모양이다. 네, 도와드릴게요. 저도 여기 길은 자세히 모르지만 안에 지도책이 있어요. 밖이 추운데 안에 잠깐 들어와 계세요. 따뜻한 거라도 한 잔 드릴게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나를 따라 들어왔다. 커피를 내어주고는 곧바로 지도책을 꺼내요.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다. 어색한 듯 TV만 보고 있는 그녀는 내가 옆에 앉자 약간 놀란 것 같았다. 막상 이곳에 둘만 있다고 생각하니 떨리는 모양이었다. 그 모습에 살짝 웃고 지도를 펼쳐 친절히 길을 설명해 주었다. 내 말을 이해했는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아직 내가 타준 커피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커피는 다 드시고 가세요. 운전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내 말에 그녀는 약간 당황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지금 많이 급해서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여자는 내가 뭐라고 더 말할 틈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아쉬운 마음에 입맛을 다시며 그녀의 모습만 바라보았다. 저렇게 급하게 나간 이유가 뭘까? 의아해하던 차에 그녀가 보고 있던 뉴스에 눈이 갔다.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라며 살인자의 몽타주가 나오고 있었다. 짙은 눈썹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얇은 입술. 그녀가 급하게 떠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쓴웃음이 나왔다. 이대로 그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을 것 같다. 밖으로 나오니 그녀는 급하게 차 쪽으로 가고 있었다. 장난기가 발동한 나는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저기요. 혹시 못 볼 거라도 본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가세요? 내 기대대로 차에 타려던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를 돌아보았다.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요. 그녀의 격한 반응을 보고 나는 내 예감이 맞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뉴스를 보신 모양이네요. 제 말이 맞죠? 그녀는 급하게 차에 타느라 나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다. 그녀가 이대로 그냥 가버린다면 정말 일이 커질 수가 있다. 아쉽지만 장난은 이 정도에서 끝내야 할 것 같다. 빠르게 달려서 그녀의 차 앞을 막아섰다. 저기 잠시만요. 아무래도 오해를 하신 것 같네요. 뉴스 보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살인범인 줄 아신 거잖아요. 내가 차 앞을 막아서며 말하자 그녀는 완전히 당황해 버렸다.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마음이 급해진 나는 손까지 휘저으며 해명하기 시작했다. 오해하신 거라고요. 얼핏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 필사적인 해명에도 그녀는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차를 출발시킬 기세였다. 내 장난이 좀 심했나 보다. 난감해하던 그때 내가 서 있는 그녀의 차 앞쪽에 얼룩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급하게 대충 닦아낸 듯했던 어지러운 얼룩. 핏자국이 분명했다. 핏자국을 중심으로 차가 살짝 찌그러진 것을 보니 살아있는 무언가를 들이받은 것 같았다. 게다가 그리 오래전에 일어난 일도 아닌 것 같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는 핏자국을 바라보는 내 모습을 보더니 눈을 꼭 감고 그대로 엑셀을 밟았다. 난 피하지도 못하고 차바퀴에 깔려 버리고 말았다.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바닥에 널브러져 꿈틀대고만 있었다. 오해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나였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살인을 들키고 싶지 않았었던 것뿐이었다. 또한 목격자를 살려둘 생각도 없는 모양이다. 내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빠르게 후진을 하기 시작했다. 7번째 이야기, 노잣돈. 도박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이 아무리 돈을 많이 잃어도 다음에 한 번만 이기면 전부 만회할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에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다 100만 원만 잃고 끝날 것을 집이며 땅이며 다 잃고 입고 있던 팬티까지 홀라당 빼앗기게 되는 거야. 흔히 얘기하는 호구들이 그렇지. 죽어가면서도 기적같이 부활하길 바라는 멍청한 녀석들. 나 같은 꾼들이야 고맙기 그지없지만 이 앞에 있는 남자는 정도가 심한 것 같네. 얼굴이야.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지만 40대 중반 정도 되었으려나. 무슨 사업하다 다 말아먹고 큰 빚을 져서 집이며 뭐며 다 뺏기고 마누라까지 딸내미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다는구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돈 뭉치를 들고 여길 찾아온 모양인데 보나마나 어디에서 사채라도 써서 돈을 빼온 거겠지. 빌릴 수 있는 돈으로는 남은 빚을 갚기엔 터무니없이 적어서 그랬겠지만 가장 멍청한 선택을 했어. 당신 저승길 노잣돈까지 내가 탈탈 털어주지. 예상한 대로 승부는 언급할 가치도 없었어. 긴장감 하나 없이 적당히 했을 뿐인데 그 양반 빈털터리로 만드는데 30분도 안 걸린 것 같다. 진짜 저승갈 노잣돈까지 탈탈 털어줬지. 그런데도 미련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화투장만 만지작거리는 거야. 그만 쫓아내려고 하는데 품속에 손을 넣더니 종이 하나를 꺼내더라. 숨겨놓은 땅 문서라도 있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서류가 아니라 사진이네. 2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아이 사진이었지. 예쁘장한 아이였어. 그러고서 한다는 말이 자기 딸을 걸고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하자더군. 어이가 없었지. 아무리 그래도 애비가 지 새끼를 걸고 도박을 한다니 말이야. 저승길 노잣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옥 맨 밑바닥에 처박힐 일이 아니겠어. 당연히 거절해야 했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그 양반 딸내미가 아빠랑 닮은 구석 하나 없이 너무 예쁘장하다 이거지.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한 판 딱 치기로 했어. 담보가 담보이니만큼 나도 딴 돈의 2배가 넘는 돈을 걸었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 내 차 트렁크를 보면 알게 될 거야. 왜? 기막힌 반전이라도 있어서 내가 질 줄 알았나? 그럴 리가 있나. 마찬가지로 가볍게 이겨줬지. 그 양반은 딸까지 잃고 뭔가를 초월한 모양이더구만. 돈 잃을 땐 식은땀을 뻘뻘 흘리던 사람이 딸을 잃었을 땐 오히려 무표정했으니까. 그러곤 조용히 일어나서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워놓았으니 차 트렁크에 슬쩍 실어주겠다 하더라고. 칼이라도 빼들고 발악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내놓겠다더군. 10중 8구 그대로 한강으로 가겠지만 그거야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진짜 저승길 노잣돈까지 탈탈 털어줬으니 패자는 죽어서도 춥고 배고플 거야. 어쨌거나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어. 아무래도 내가 크게 착각을 한 것 같아. 신나게 집으로 돌아가. 상품을 지하실에 데려다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말이야. 갑자기 사방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 이건 뭔가 싶어 내다봤더니 무슨 납치범 어쩌고라면서 날 체포한다더군. 지하실에 있는 애가 발견되면서 난 뭐라 말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경찰서로 갔지. 그때만 해도 그 빌어먹을 양반이 딸을 납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나 했지. 근데 아빠라면서 내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은 나랑 도박을 한 양반이 아니었어. 한참이 지나서야 그 여자애가 큰 회사 회장 딸이라는 걸 알았지.
납치당한 건 2주 전이고 몸값까지 건네줬는데도 딸을 돌려보내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던 차에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간 모양이야.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어. 일이 너무나 빠르고 완벽하게 처리되어 버렸지. 그 회장이라는 남자. 입김이 좀 센지 아무리 못해봐야 무기징역일 거라고 하더라고. 사형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 무기징역이라도 감사해야 할 노릇이었지. 그제서야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게 되었지. 그 양반은 부잣집 딸을 유괴해서 몸값을 받아내고는 경찰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찾은 거야. 처음부터 나에게 접근했고 돈을 잃을 생각이었던 거야. 미리 내가 사는 곳까지 알아놓은 뒤 납치한 여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준비를 끝내놓았겠지. 세상에 그 몸값이라는 게 내가 딴 돈의 몇 배인 줄 알아? 난 그 양반 노잣돈을 뺏은 게 아니었어. 내가 딴 돈은 그 양반이 나에게 주는 노잣돈이었던 거야.